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 네, 이 시간을 환하게 밝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스트래티지스트와 시황을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차대한 시점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엊그저께 SVB가 순식간에 망했고, 네. 순식간 진짜 그야말로 정광석가로 뱅크론이 일어났고, 이런 뱅크론은 인류 역사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순식간에 이런 일이. 뭐 뉴스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이게 또 온라인 뱅크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더 빨리 진행되는 것도 좀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저도 살짝은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위기는 네. 적어도 은행은 아닐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그렇죠. 여전히 미국의 뱅킹 시스템은 튼튼하다, 네. 가게도 튼튼하다, 음. 뭐 기업도 건실한 편이다, 뭐 이제 이런 논리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갑자기 좀 뒤틀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한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처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잘못했네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행이 국채를 들고 있었던 거, 그것도 국채를 좀 많이 들고 있었던 거는 사실 아무런 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굉장히 건전성 관리를 잘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건전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무슨 서프라임을 갖고 있거나 이런 과거의 뱅크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은행이나 무슨 일을 하는 은행이나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뱅크론이잖아요. 네. 조금만 밑보이면 뱅크론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 자산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네. 근데 이제 조금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이 은행의 어떤 특이점, 네. 이 은행만의 어떤 독특한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주 고객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스타트업이라는 그 특성들 때문에 약간 그 코로나 때 너무 급격히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3배, 4배 늘면서 막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대출을 막 해주지 못하니까 이제 국채를 샀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제 자산 운용을 할 때에서 그 다변화를 하지 못했던 거, 이게 좀 하나 문제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결국은 벤처 캐피털하고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주가 빠지면서 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금난을 은행이 이제 고스란히 그거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단이 좀 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은행이 문제인데, 사실 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스타트업의 문제가 전이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은행의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어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누적되어 있는 부작용들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하긴 하겠죠. 3월 달에 하긴 할 것 같은데, 한 5월 달, 6월 달 이후에 어떤 금리 인상 궤도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천천히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어떤 비상장,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버블 붕괴 내지는 이제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이 훨씬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주식시장도 이제 같이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뱅크론 사태가 사실 굿 이즈 배드를 만들었던 연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국채금리 빠지는 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일단은 지금 다들 불안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연준이 저는 되게 빨리 예금을 어쨌든 보호해주고 1년짜리 대출로 인해서 담보를 가져오면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는 사실 막 나쁘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조금 오히려 사실 이렇게까지 금방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 정책들을 너무 빨리 내므로써 오히려 좀 시중의 어떤 은행들의 불안감들, 은행들이 정말 취약한가? 이런 어떤 시그널링 효과도 사실 좀 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자본 이동, 그러니까 머니 무브는 약간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긴 걸로 투자를 했었던 거는 작년부터 해서 사실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쉽지 않았는데 이거에 따른 어떤 자금 이동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그다음에 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사실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해소가 안 된 인플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플레가 해소가 안 됐는데 금리 정책이 멈췄다. 상관없을 것이냐? 이제 인플레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 쪽으로 이제 돈이 예를 들어서 안전한 쪽으로 돈이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소비든 그 고용이든 이런 지표들이 사실 조금의 시차가 필요하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봤을 때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파이낸셜 컨디션, 금융 여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금융 여건 자체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연준은 뭐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하고 보겠다라고는 언급을 하면서도 당장 지금 자금 조달이나 자금의 어떤 이동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지금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역시 이제 금융에 있어서 동맥 경화가 안 되게끔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좀 높고 이 부분이 지금 막히거나 잘 안 되면은 결국은 물가는 시간을 걸려서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 지금 일종의 그 은행 간의 동맥경화라든가 은행과 고객 간의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라고 우리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나타나면은 인플레이션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3개월, 2년을 보면 금리차가 어마무시하게 났어요. 네. 3개월, 2년이 80bp 넘게. 네. 이렇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이유가 하등 없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돌아오는 것들이 이제 만기가 되고 그래서 재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은행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채권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 경기는 불경기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디플레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아, 100% 동의하시면 안 되는데. 100% 동의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예. 대출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특히 이제 중소기업처럼 길게 빌리지 못하고 짧게 빌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입에 대한 코스트와 차입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과연 고용을 할까요? 지금 임금이 높다고 하고 뭐 사람이 없다고 난리치지만 이게 이제 계속이 되면 자본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이익 마진도 줄어들고 고용도 뭐 한두 달이야 뭐 고용 좀 더 늘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용도 못 늘립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약간 인플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여전히 기본적인 미국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것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긴 하겠지만 이게 작년에 쭉 떨어지고 올해 연초에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라고 했던 것들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되게 급변했었잖아요. 네. 1월 달에는 막 연착륙 뭐 피본 얘기했다가 갑자기 2월 들어서는 뭐 higher for longer, 뭐 longer for higher 뭐 이러면서 네. 막 했던 논란들이 또 한 달 만에
다시 또 확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때부터 올려야 될 금리를 못 올리면서 헛발차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를 좀 미적거리다가 한 번 놓쳐가지고 아예 그냥 지니의 요정이 램프에서 밖으로 나오듯이 인플레이션이 밖으로 나와서 헤매고 있다가 지금 오히려 그거 잡겠다고 아직 안 들어간다고 막 했다가 보니까 갑자기 속에는 멍들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이 금리 때문에 멍들고 있다가 경기가 이제 꼬그러지기 시작하는 상황. 그럼 결국은 연준이 처음도 대처를 잘못했고 지금도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여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정도 금리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심각하게 어떤 침체로 갈 정도는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면 올리는 것만큼 고통이 심해지는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한두 번 정도 올리고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지난번에 파월의 그 상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는 계속해서 올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좀 오버하게 또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2월 FMC에서도 디스인플레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네. 오히려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조금 더 맞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연준은 이제부터는 금리를 더 올리면 네. 경제적인 고통들이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 그게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소위 말해서 제약적인 네. 리스트릭티브한 레벨에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3월달 금리 인상 없을 거다 동결이고 오히려 이제 지난 5월달, 6월달에 다시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월에 동결했는데 5월달, 6월달에 다시 올린다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싶기도 하고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3월달에 25bp 하고 네. 5월달, 6월달 안 하고 이제 쭉 가는 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차라리 더 합리적이다. 이제 끝냈다. 이번 3월이 터미널 레이트다. 이것을 그러니까 워낙 터미널 레이트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팔딱팔딱 튀니까 그거 무서워서라도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이번에 이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좀 있죠. 뱅크런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후폭풍이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사실 뱅크런이라는 거는 진짜 좀 나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아주 나쁜 게 나오면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뱅크런으로 나오면 그것 때문에 어마한 멀쩡한 기업들이 망하기도 하고 금융기관들이 막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좀 장난이 아닌데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이러한 어떤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막 확산이 되어서 시스템 자체를 막 전복시킬 만큼 또는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스트레스가 있은 다음에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은행이 자빠져가지고 확산될 가능성은 진짜 없을까요? 전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미국도 보면은 그 대형 은행들하고 중소 지방 은행들하고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이번 SBB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받지 않는 기업 예금이 사실 상당 부분 굉장히 좀 많았었던 거고 일반적인 이제 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리테일 예금, 개인들의 예금을 어느 정도는 예금 보험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은 적어도 한 30-40% 이상은 예금자 보호를 받는 거에 비하면 이 SBB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이상이 보증을 해주지 않는 25만 달러까지가 2.5%밖에 안 된다는 소리 있던데요. 네. 굉장히 좀 적은 그러니까 소위 그냥 기업들 돈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들 그러니까 약간 은행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약간 그 소위 진짜 벤처 캐피탈 운용하는 그런 회사랑의 어떤 성격이랑 조금 더 가까웠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가 주는 어떤 파급 효과가 분명히 좀 시그널링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시스템을 확 무너뜨리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로 지금 1월 달에 좀 약간 과도했던 투자 심리가 지금 식고 있는데 네. CNN에서 많이 발표하는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 같은 네. 것들이 다시 좀 공포 네. 국면 네. 또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막 이제 익스트림 피어로 막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서 조금 하루 더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확산 전이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근데 만약에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일반 그 독자들을 위해서 뱅크런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은행 가서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빼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은행들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그걸 다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빌리거나 네. 구하지 못하면 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거고 또 자산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해놓은 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레벨이 훅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뱅크런이라는 거는 기업들은 도산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산 가격은 폭락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멀쩡한 기업인데 갑자기 은행이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돈을 뺐더니 멀쩡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멀쩡한 기업랑 같이 일을 했었던 또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은행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악순환의 고리에 가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도산의 일종의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뱅크런이 한번 발생해서 그거를 거기서 끊지 못하면 연쇄도산이 발생하면서 사회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된다는 그게 말씀이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때 예. 이제 뭐 경기 침체는 여러 번 있었지만 대공황이라고 하는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 때 나타났던 현상들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뱅크런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 IMF 때 사실 뱅크런이었죠. 네. 은행 나가서 돈을 못 찾았으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걸 아예 막으면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진 투자증권의 허전 이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뱅크런 사태가 미국은 사실 되게 그 러셀 2000 외에는 잠잠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은행주들하고. 근데 유럽 시장이 폭락을 했고 한국 시장도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대규모의 선물 매도와 현선물 동시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연쇄작용으로 일단 찾을 수 있는 돈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왼쪽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번 사건 이전만 보면 유럽 시장 되게 좋았잖아요. 역대 최고점. 네, 프랑스, 영국이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틀 전만 해도 일본 시장도 네, 연고점을 막 뚫을 정도로 좋았었고 네, 중국도 약간 조정을 받다가 또 조금 힘을 낼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이제 좀 그 지금 진행되었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를 약간 기스를 내는 일이 분명히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아주 확산될 만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 불안하고 미국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유럽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저는 이게 무리하게 아주 장기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SBB 은행의 가장 문제는 결국 고객 베이스가 너무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네, 네. 거고 그들이 돈이 없고 그들이 넣었던 예금들을 국채로 운영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만기 미스매치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사건의 핵심은 VC, 벤처와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계속 높아질 거고 그래서 아마 미상장 쪽
장외 쪽, PE 쪽 이쪽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이제 투자의 관점도 달라져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이 성장 스타트업, 특별히 IT가 포진이 많이 된 성장 스타트업은 당분간 이제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으니, 오히려 뭐 신재생이라든가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무슨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비상장 못하는 상장 주식은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거죠. 네. 코로나 때 너무나 이제 자금이 많이 몰렸던 그런 뭐 비대변이나 그러니까 언프로피터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서 막 성장을 했었던 이런 류의 비즈니스보다는 충분히 이제 정부와 함께 하고 어떤 투자에 있어서 가시성이 분명히 있는 말씀하셨던 그런 신재생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산업의 어떤 흐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장 주식이 좀 힘든 거는 이제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비상장과 벤처 캐피탈이 흔들리니까 이쪽에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파는 과정에서 돈이 일부 이제 빠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 좀 진정이 되면 유통시장은 상대적으로는 또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중에서도 네네.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을 테니까 그럼 걔네들은 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건 기존에 이제 네.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업들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제 막 여전히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상장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관련 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열렸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확실하지 않은 회사들은 단락하는 거죠. 재미없다. 네. 자금 조달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일단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는 네. 거니까 계속 돈을 써가면서 성장해야 되는 업체들은 상장 회사 할지라도 좀 조심해야 돼. 쉽지 않은 거죠. 네. 사실 이번 일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근본적인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 국채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죠. 사실은 걔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실리콘 밸리 은행은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물론 뭐 1년으로 이렇게 만기 매칭을 해놨었으면 될 건데 사실 그거 은행에서 못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기 어려운 거니까 나는 건전한 자산 갖고 있었다가 망했어. 이런 상황이니 근데 결국 이런 게 왜 일어났었냐? 국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자료 썼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의 패권이 끝난 건 아닌데 약간 패권의 기스가 살짝 난 것 같거든요. 의문이 시작됐다. 달러에 대한. 예. 그리고 그것 중에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에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이 한 30%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를 막 올리면은 이머징 채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도 미국에 비해서는 경기 안 좋다고 했는데 막상 작년에 장기 국채 가격만 보면은 미국이 30% 빠졌고 유럽이 한 10%, 15% 빠졌고 네. 중국은 한 8% 빠지고 이머징은 한 5%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맨 나중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엄청 급격하게 올렸고 대부분 신흥국들은 2021년 여름부터 저희 한국은 8월부터 해서 먼저 올리면서 저희 똑같이 이제 인플레 때문에 고통받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미국보다는 훨씬 덜했던 거죠. 미국 국채가 많기도 하고 또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 통제를 어떻게 보면 연준이 살짝 실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가격의 하락이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최소한 작년 재작년에는 좀 실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SB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대안이 없어서 국채를 샀었을 것 같은데 네.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전하진 않았었던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만큼 미국의 국채의 발행이 너무 많고 그만큼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서 이제 벌리고 늘여놓은 부채 규모가 사실은 적지 않았는데 네. 조금씩 이게 이제 약간 한계 내지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SVB 사건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믿을 만한 최고의 안전자산이 국채를 들고 떠안고 죽었다. 네. 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를 왜 들고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시세가 바뀌는 거를 너가 못 읽었어. 아니 시세의 흐름을 못 읽었다고 하면 사실 그건 주식이나 매한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시세를 잘못 읽으면 망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좋은 기업도 잘못 고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시점을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사실상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약속인 거고. 보증해준 보증 약속인데 이게 깨졌다는. 네, 근원적으로 보면 SBV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근원적 약속이 깨진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이게 투기 자산이지 무슨 놈의 안전 자산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이 살짝 이게 망가졌다기보다도 조금 찌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래도 미국이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게 좀 흔들리거나 안전적이지 못하면 사실 다른 자산들도 안전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저는 그렇게 뭐 최악의 경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고 또 인플레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를 하면서 예전에 미국으로서의 어떤 지위, 뭐 기축통화든 안전자산이든 뭐 세계 첨단 기업을 계속 만들어냈던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지위나 위치가 조금은 살짝 마순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해주죠. 미국이 기축의 금이 같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그래서 요즘 뭐 이거 단기 흐름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채권 강세, 금리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거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근데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달러가 완전 약세더라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금리에 그대로 그냥 매칭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상하다. 이건 완전 위기인데 왜 달러가 이렇게 약세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위상 자체가 예전보다 틀려졌고, 그러니까 그냥 금리로만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장기 금리가 엄청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뭐 금리 인상 뭐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달러가 약한 거는 맞는데,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게 진짜 위기고 정말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위기라고 하면 달러가 강해야죠. 그러죠. 네.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저는 주식시장이 조금 그 힘든 거는 위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안전자산 쪽으로 완전히 다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서 뭐 좀 단기 조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국의 혁신 기업들 그리고 정말 글로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모르겠으나 미국이라고 무조건 좋다라고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만약 이 달러 위상이 좀 흔들리면서 그리고 워낙 강세가 갔으니까 22년도에 미친 강세였으니까 이게 좀 꺾인다고 하면 이미 23년도 1, 2월 달에 좀 그랬습니다만은 비달러 자산 이런 쪽으로 투자의 그 몫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요즘 작년 말부터 해서 꼭 이머징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3년은 넌 US 미국이 아닌 쪽,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이머징에서는 뭐 중국이나 동북아 네. 이렇게 좀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나는 미국을 믿는다. 뭐 90년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 오셨으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은 그래도 믿을 만한 나라일까요? 어떻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평생에 미국의 달러 기축이 깨지는 거는 아마 못 보고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들이 막 들어서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빵이 기스가 났어도 2인자가 없거든요. 네. 대항마가 별로 없습니다. 네. 1인자스럽지 못한 지위는 좀 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대체할 만한 뭐 그렇다고 유럽이 대체를 하겠습니까? 중국이 대체를 하겠습니까? 뭐 인도가 대체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위치는 사실 격차가 크게 나는 1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지위가 당장 예전 같지 못하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죠. 두 번째는 그러나 예전만큼의 어떤 그 지위가 아니라고 하면 계속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들을 자꾸 찾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지위가 조금 흔들리고 달러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달러 자산보다 예를 들면 뭐 금이나 커머더티나 아니면 통화 중에서도 커머더티랑 조금 더 연동되어서 갈 수 있는 자산들, 뭐 예를 들면 호주 달러나 뭐 캐나다 달러나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구리, 뭐 니켈, 뭐 리튬 이런 자원이 엄청 무기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의 어떤 위치가 조금 기스가 나긴 했지만 이게 속도는 되게 느릴 거다. 이게 뭐 이제 워런 버핏 아저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달러는 달러일 거다. 다만 이게 예전 같지 않을 뿐이고 그거를 대항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거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자산들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고 지금 현재 좀 무기화가 가능한 원자재와 관련된 자산들이 그나마 그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등이 99점 맨날 받다가 이제 95점도 못 받는 상황에서 야, 쟤 맞갔네 했는데 2등이 80점도 못 맞아.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2등이 대안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동안의 강력한 위상은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는 뭐 그거를 감안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탈세계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탈세계화가 되면은 각 지역의 1등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의 1등이 1등이었고 중국의 1등이 1등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 동남아의 1등이 또 그 지역에서도 1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여러 1등들이 나오지 않을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뭐 어떤 다른 산업별로 이렇게 또 다른 1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훨씬 많이 다극화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요 다음 회에 같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이사님과 단극체제의 세계화에서 다극체제의 세계화로 바뀌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종의 이제 블록화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담판이 이루어진 거죠. 누가 좀 이렇게 양보하고 해가지고 화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저는 엄청 큰 분기점을 만들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가끔 저는 이제 투자 설명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병을 한번 얻으면 되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인생관이 변하잖아요. 우리 허재한 이사님 병 많이 걸려보시거든요. 그 뭐지? 플루, 신종 플루 같은 거 걸리고.
뭐 갑상선 암도 걸리고 뭐 그래요? 네, 근데 아, 그러면 생각이 막 바뀌셨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한 이틀 3일 이제 꼼짝 못 하고 있다 보면 네. 오만 생각이 들죠. 예, 예.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뭘 잘하고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네. 들고요. 그래서 사람은 질병을 한번 겪으면은 뭔가 크게 변하고 예. 인류는 전쟁을 한번 겪으면은 음.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인도, 뭐 중국, 북한 요런 한 무리들과 네. 서방은 이제는 뭐 사실상 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쳐진 거죠. 네. 특히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교류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WTO 체제 이후 2000년 이후에 진짜 팍스 아메리카나 끝났다. 예, 이렇게 거의 단언해도 됩니까? 저는 예, 그게 서서히 끝났는데 이번에 그냥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닌가. 전쟁으로 인해서. 네. 어,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는 질병을 겪으면서 나라가 다 이렇게 한번 막히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아예 이제는 러시아와 서방 간에는 한번 이 벽이 완전히 세게 그어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무기 경쟁에 막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2의 철의 장막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네네네. 좀 보여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나타난 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 생산 공장을 네.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네. 중국에 있는 거 밖으로 가져오지 마. 음. 라는 게 지난 10월에 있었던 미국의 반도체법이었고 네. 오는 4월에 또 이제 반도체법 플러스 AI 뭐 퀀텀 컴퓨터 바이오 뭐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서 이제 미국의 기술이 또는 미국의 인력 자원이 중국으로 가는 걸 다 막으려고 하는 네. 그런 법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싸게 예전에는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공장을 많이 만들었던 거를 다 그냥 미국에 짓고 뭐 멕시코에 짓고 정 안 되면 네. 아니면 이제 유럽 근처에 짓고 네. 동유럽에 짓고 뭐 중국은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 첨단 제품 오케이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가형 소위 말하는 우리 다이소에서 사는 물건 같은 거는 여전히 한 90%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상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사실 그 월마트를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일반 생필품 용품들 이런 건 뭐 여전히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고 그건 22년도 중국의 대미국 수출량을 보면 역대 신기록을 계속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유지되면서 서로 적인 이런 기묘한 관계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바뀔 이것도 거라고? 서서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안보와 관련된 기술들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생필품은 직접적으로 안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안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을 건 없고 또 사실 그런 생필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뭐 대단히 막 대형 기업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 대한 제한은 있긴 하겠지만 있더라도 되게 미미할 것 같은데 결국은 무기화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AI나 이제 인공지능을 앞으로는 그 전투기에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으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큰 반대를 하지만 사람이 안 죽으면 전쟁이 되게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갈등의 양상은 결국은 이제 안보고 전쟁이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인데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테크 쪽, AI 쪽, 뭐 첨단 반도체 쪽 이쪽이 될 수밖에 없어서 생필품 쪽이야 뭐 서로 필요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의 어떤 안보에는 큰 지장을 안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걸리는 거는 식품, 네. 그다음에 뭐 맞아요. 물 이런 거는 걸릴 거고 원자재 꼭 필요로 한 원자재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보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저도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2년 전부터 중국에서 식량 안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얘네는 지금 식량이 100%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이게 안보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식량 안보 같은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일하다. 이건 서로 간의 안보 문제로 서로 엮였고, 그럼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일전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막는 차원과 중국은 약간 보면 당하는 차원으로 좀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근데 중국이 단순히 당하는 입장이 아닌 서로 간에 싸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중국의 물건을 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주니까 사실은 이제 대안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 많은 물건들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또는 소비자가 미국밖에 없는 거죠. 네. 유럽은 조금 더 다른 리그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똑같이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을 자꾸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쌍순환. 네. 예. 내수, 그렇죠. 계속해서 내수를 키우려고. 네. 하는 미국을 거고. 대체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계속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내수 부양, 내수 수요를 자꾸 그 강조를 한 거는 이제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 단순히 네. 이제 뭐 작년에 경기 힘들었으니까 올해 좋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 갖게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난 1년 반간 정말 열심히 매진했거든요, 중국이. 네. 근데 이번에 CPI 나온 것도 보면 또 떨어졌어요. PPI는 아예 마이너스에서 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그런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데, 왜 그렇게 보냐면 제 생각에 왜 소비가 안 늘어나나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 쓸 맛이 나겠습니까, 중국 인민들이? 그러니까 이거 근데 부동산 가격을 이 정도 했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럼 지금 이 정도 했는데도 안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이 요즘에 이제 부동산 떨어지는 것 마냥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 마냥 지나치게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진짜 문제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또 대도시와 그렇죠. 대도시 아닌 지역 간의 어떤 공급과 수급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삼선 도시 이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부동산 쉽게 안 올라올 것 같고, 네. 뭐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선 도시들은 서울처럼 공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을 때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아직까지 일선 도시들은 수요에 대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근데 이제 지금 중소형 도시들 중에 일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약간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올해까지는 어쨌든 좀 회복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과 인프라 쪽에서 이제 조금 성장률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예전만큼의 아주 강한 경기 부양책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강이나 화학 수요가 좀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국의 소비 수요, 그다음에 여행 수요가 올해 한 2분기 후반부터 또 좀 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그 앞서 이제 미중의 그 대결 상황들이 안보의 상황이다. 이건 즉 그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 확연히 드러난 거고, 그 전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미중 간에?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인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6.25, 1953년에 있었던 6.25 전쟁도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5년에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경쟁이 막 치열해지는 과정에서는 10년 안에 뭔가가 좀 터지긴 터집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내년 1월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네.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 그 대만 총통 선거는 그래도 친중국적인 국민당 후보들이 뭐 꼭 대만시 총통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방 선거에서도 우세하다고 하니까 뭐 좀 그 대만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짜이징원 정부보다는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대만 자체가 약간 친중국 쪽으로 혹시라도 붙어버리면 뭐 미국이 더 이렇게 난리를 칠 가능성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이런 갈등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뭐 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난 5년 동안에는 늘 테러나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이 남중국해에서 어쨌든 뭔 일이 일어날 거라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중심으로 대만과의 삼각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일종의 군사적으로는 도강량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힘이 약해서 워낙 진짜 1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슈퍼파워하고 차이가 나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어느 때가 되면 중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 그것 때문에 반도체를 막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으키기보다는 네. 이 갈등이 막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연한 사건이 우연한 갈등이 우연찮게 필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갈등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한 거고 갈등 자체를 좀 그 완화시키려는 이제 전 세계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라 저는 이게 뭐 전쟁이 난다라기보다도 어쨌든 전쟁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 따라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네. 이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그러니까 안보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출해서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문제다. 네. 이렇게 해서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공장 다 지어주면 안 되겠네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공급 과잉을 만드는 것 같아요. 미국에다가 많이 지어서 대만이 조금 힘들어도 TSMC 공장은 미국에서 막 돌아가게끔 네. 메모리 반도체도 마이크론이든 삼성이든 미국에서 막 해서 중국은 없어도 미국은 충분히 돌아가게끔 그러는 전략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TSMC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 한 2025년, 2026년까지 계속 투자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반도체는 정말 이렇게 미국의 경우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공급 과잉이 되면은 수요자가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자체보다는 이게 지정학적인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이제 공급 과잉의 상황이 돼서 어떤 과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점들을 빼앗길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만약에 좋은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과 이제 거리가 두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 업체들의 어떤 글로벌한 지위는 굉장히 세졌죠. 네. 뭐 이제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적어도 DRAM이나 메모리 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미국에서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공급 과잉이 되어버려서 네. 수요자의 바게닝 파워가 세지는 거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뭐 여전히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반도체는 좀 좋게 보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반도체 자체의 어떤 업황의 어떤 수익성이나 뭐 돈을 벌 수 있는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훼손될 가능성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TSMC가 지금 2025년인가에 가동하는 공장은 전체 그 팹에서 총 비중에서는 한 5% 정도라고 제가 자료에서 읽었고요. 그리고 미세 공정 중에서는 한 10%그 정도의 공정을 미국에다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너무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걱정할 거 없다. 우리 대만의 캐파가 월등히 더 크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건 그 정도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도 삼성전자 거기다 공장을 지을 때 전체 캐파에서
예를 들어 미국 수요가 100% 채워질 정도의 공장을 지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만의 수요가 네. 100% 채워지는 수준만도 하면 절대 안 되는 네. 거네요.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장을 다 돌려도 한국 공장이 없으면 안 된다. 예, 그거를 아주 머리 좋게 이렇게 균형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전략 산업이라는 게 네. 예전에는 이렇게 키우고 성장하는 산업이었으니까 좋았지만 약간 이게 이제 안보와 엮여지면서 좀 리스크도 함께 가져가는 산업들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반도체 이외에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2차 전지나 자동차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수출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쪽에서 수출이 좋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한국의 수출이 좀 활로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2차 전지도 미국에는 엄청난 공장을 네, 한국보다 짓고 이제 아마 그건 더 지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국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먹거리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 10년 이상 아주 오랜 기간 우리의 핵심적인 먹거리가 되어 왔는데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고 네, 2차 전지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요 다음의 사업으로 한국이 끌고 가야 될 사업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딱 경쟁력 있는 거는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친환경 정도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는 잠재력은 있는데 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 기존의 어떤 제약사들과 빅파마들과 바이오 간의 어떤 연계가 네.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좀 기술력이 있으면 빅파마가 사기도 하고 네. 뭐 이걸 팔아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제 바이오 중에 기술력만 가지고 가지고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많아진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연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평가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뭐 한국의 바이오 기술도 세계적인 기업들 좀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은 전부 병원 의사 된다면서요. 네. 몽땅 다 의사 된다면서요. 근데 이 바이오가 당연히 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어프로치가 잘못된 게 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팔 사람을 상대를 정해놓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작업을 하고 어디다 팔아야 될지를 모르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없으니까 제대로 성과를 못 낸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인재가 많이 들어가도 방향성이 이렇게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진짜 파괴력이 있다고 느껴졌던 게 이번에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던 바이오엔텍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거기가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가 거의 죽어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바이오엔테크 덕분에 그 지역 세금이 10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혹시나 나갈까봐. 그런 모델들이 몇 개가 터져야 될 것 같고 처음엔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는 아예 처음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딱 정해놓고 어느 기업에 이거 팔 수 있어 해놓고 찍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점프하고 그래도 그 바톤이어서 점프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C인 무슨 회사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자기 만족적인 상황들이 와서 뭘 어떻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들이 와버린 것 같아서 그게 근데 그 회사들이 무슨 우리나라 중견 뭐 바이오 회사들의 그 기술을 사줄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한 거죠, 그죠? 빅파마와 상대할 수 있는 개념의 바이오가 지금 한국에 조금 부재한 거 아니냐. 그거가 틈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엔터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K 컨텐츠, 소위 말 K 문화 이것들은 정말 저력 있고 그 산업화해서 한국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가요? 잘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도 물론 뭐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그 보완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가능성과 잠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그냥 그 컨텐츠 내용만 보면 소위 막말로 뭐 디즈니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훨씬 더 재밌는 경우들이 네. 많고 네. 이게 또 정서적으로도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미국의 어떤 그 팍스 아메리카나식의 영화보다 네. 예, 아시아 영화들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좀 더 공감을 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잠재력은 있고 특히 이제 뭐 배우들도 그렇고 내용들도 그렇고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 재밌다 보니까 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마블의 그 뭐였죠? 마지막 나왔던 영화 마블 엔드게임이다. 엔드게임. 네. 정말 게임 엔드 된 것 같아요. 그 마블이 그거 나오고부터 완전 게임 엔드 됐다. 이제 얘네는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고 끝나서 이걸로 뭔가를 창출할 수 없다. 이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그 드라마 요즘 이런 것들 보면 생활형이고 그 있을 만한 법한 일들을 가지고 스토리가 전개가 되니까 호소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가 더 글로리가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시즌 2가 처음엔 38개국이더니 이제는 넷플릭스 전 세계 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쪽이 뭔가 된다, 확실하다 이런 느낌 드는데 자 근데 이걸로 돈 벌어서 도대체 얼마를 벌 것이냐. 하기야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했어요. 영화 한 편 팔아서 자동차 200만 대 파는 거하고 같아요. 뭐 이런 자동차 뭐 수십만 대 파는 거나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잘 키워 나가야 될 것 같고 참 독특한 한국의 문화죠. 한국의 독특한 이건 진짜 문화 인류학자가 분석을 해야 돼. 이런 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 혹시 이제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는데 못 하신 게 있으면은. 네. 저는 이제 뭐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요. 네. 그래도 좀 중소형주는 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네. 미국은 지금 대형주만 되는데 한국은 네. 오히려 중소형주가 된다. 네.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진짜 경기가 너무 나빠 버리면은 사실 이제 중소형주도 많이 힘을 잃어버리는 게 맞는데요. 네. 저희 국내 경기 사이클을 보니까 안 좋은데 수출보다는 뭐 투자나 소비나 이런 내수 사이클이 그 나빠지는 속도가 덜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수출은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대형주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바닥일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을 못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형주가 뭐 2차 전지 빼고 대형주가 확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를 정말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 사이에 오히려 생각보다 수출이 좀 어려울 때 내수나 소비나 투자가 생각보다 좀 덜 나빠서 그쪽에 특히 투자가 작년 말까지는 굉장히 좀 오히려 좋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IRA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친환경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는 생각보다 투자가 좀 많아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사실 막 지수 레벨을 되게 높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형주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적자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구조적인 흐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안 팔려서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중국의 수출을 기대는 30%씩 기대는 거는 이제 기대 난방이고 아세안이라든가 인도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걸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 부분은 중국이 해결이 되면, 예를 들어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자꾸 수출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까요?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건 좀 됐죠. 네. 오히려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베트남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듯이 네. 이제는 조금 저가나 조립하는 것들은 분명히 중국에서 이제 건너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저희가 중국에만 모든 거를 다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미 약간 저가 제품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은 떠나서 약간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자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제품, 한국 어떤 공산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줄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좋은데 저희가 수출을 못 하고 이런 건 아닌 거니까요. 어. 양이 좀 줄어들거나 뭐 제품에서 뭐 하이 퀄리티는 가지만 뭐 로우 퀄리티는 뭐 이제 수출을 안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저희 한국 수출에서 아세안 비중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네. 15%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네네. 뭐 이미 이제 그런 수출 구조의 변화는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좋아지는 게 한국한테 전혀 플러스 효과가 없냐? 그건 네.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럼 올해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그 CPI도 올라가면서 경기가 조금 회복돼서 성장률 5% 이상 달성하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5% 불러놓고 한 6, 7% 달성을 하면 한국에도 수혜가 상당할 것이다. 네, 당연히 좋아집니다. 네. 이게 중국이 좋아지는데 중국만 좋고 나머지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고 예전보다 이제 베타가 조금 줄어든다, 민감도가 조금 약해지는 네네. 그 정도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그 22년도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가 1, 2월 달에 좀 반등을 해서 기회가 오나 했다가 또 3월 달에 좀 휘청휘청하고 있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못 잡는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 말씀 전해 주신다면? 원래 주식 투자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라는 게 늘 리스크를 지고 하기 마련이고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작년에는 정말 주식이든 채권이든 좀 그냥 무차별하게 이렇게 당하는 장이었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그 시점을 잘 잡으면 견뎌낼 수 있는 장.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좋은 장은 아니고 막 우상향하고 뭐 이런 장은 아니지만 좀 기회는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채권 중심으로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떨어질 때 오히려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스 정도 생각하시나요? 예, 근데 박스인데 이제 조금 활발한 박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시고 올라갔을 때는 현금을 조금 또 조금 채워놓고 이런 방식을 좀 택해야 되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냥 쭉 들고 가야 되는 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학도 TV 투자인사이트 시간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전희 이사님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대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